2025년 3월 전주 남부시장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철거되고 있었어요. 굴착기가 오래된 창고 벽을 허물어뜨리는 순간 작업자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게 뭐지? 작업자가 벽 틈새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2명과 중년 남성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거 옛날 사진이네. 누구 것일까? 다른 작업자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1995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남성의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작업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장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뭔가 나왔나? 감독이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박만호 회장 아냐? 박만호는 여전히 전주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82살이 된 만호는 부동산 사업으로 더욱 부자가 되었어요. 시의회 의원도 지냈고 지역 명사로 통했죠. 하지만 이 오래된 사진이 발견되면서 잊혀졌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늦가을 전주 남부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새벽 5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죠. 시장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 하나 없는 작은 재봉틀 가게에서 또각또각 바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언니, 벌써 일어났어? 미정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20살 미정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언니가 벌써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응, 오늘 마감해야 할 옷이 많아서. 정희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3살 정희의 손은 이미 10년 경력의 재봉사 같았어요. 실제로 정희는 15살부터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을 배웠거든요.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 이 낡은 재봉틀을 지켜왔습니다. 언니, 손목 아프지? 어제도 밤늦게까지 했잖아. 미정이 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정희가 웃었지만 사실 손목은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정 앞에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두 자매가 사는 곳은 시장 한복판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이, 다른 한쪽에는 작은 밥상과 이불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부모님 영정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앞에 늘 작은 물 한 컵과 과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정희랑 미정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정이 매일 아침 부모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정희도 바느질하다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미정이 간호사 되는 그날까지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미정은 시장 입구 근처에 있는 작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해서 간호학 공부도 도와주셨어요. 미정아, 너는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으니까 꼭 간호사 될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자주 격려해 주셨죠. 언니, 나 간호사 되면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미정이 꿈꾸듯 말했어요. 응, 그때까지 언니가 열심히 돈 모을게.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매는 늘 이렇게 서로의 꿈을 응원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이런 자매를 예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고생 많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한 개를 건넸어요. 미정이는 오늘도 의원에 가나? 우리 미정이 정말 착하다. 떡집 할머니가 따뜻한 호떡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자매는 늘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시장 사람들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매를 좋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 번영회장인 박만호는 늘 못마땅해 했어요. 저 애들 때문에 우리 시장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니까. 박만호가 다른 상인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52살의 박만호는 시장에서 가장 큰 건어물 가게를 운영했어요. 게다가 시장 내 여러 건물의 임대료도 받고 있었죠. 사실상 남부시장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조용히 살아야지. 맨날 재봉틀 소리 시끄럽고. 박만호는 정희의 재봉틀 소리가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불평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 박만호가 정희에게 직접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어머니의 유품인 재봉틀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희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만호의 눈치를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바느질했어요. 박만호에게는 외동아들 박성호가 있었습니다. 25살의 성호는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그만큼 버릇이 없었어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며 놀았습니다. 우리 성호가 좀 철이 없어서. 박만호는 아들 자랑을 할 때만큼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마음씨는 착한 애야.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성호를 무서워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성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시장을 걸어 다녔어요. 야, 재봉틀 아가씨. 성호가 정희의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호의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커튼 좀 고쳐줘. 지금 당장. 죄송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서. 내일 낮에 가겠습니다. 정희가 정중히 말했지만 성호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하라는데 왜 말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때 미정이 의원에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보고는 언니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미정이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성호는 비웃었어요. 둘 다 참 예쁘네. 좋아, 오늘은 봐주겠어. 성호가 자매를 훑어보듯 쳐다보며 걸어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박만호의 아들이니까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그날 밤 자매는 작은 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우리 조심해야겠어. 응, 괜찮을 거야. 그냥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아. 정희가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찬 가을바람이 불어와 낡은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부모님 영정 앞에 작은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자매는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성호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술에 취한 성호가 자매의 가게 앞을 어슬렁거렸어요. 오늘은 언제 우리 집에 와? 성호가 비틀거리며 물었지만 정희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급한 주문이 있어서. 내일은 미정이가 야근이라. 정희는 온갖 이유를 만들어가며 피했어요. 하지만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죠.
언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곧 지나갈 거야. 정희가 동생을 달랬지만 사실 정희도 두려웠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만호의 권력이 너무 셌거든요. 저 애들 참 불쌍하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나섰다가 우리만 피해 볼 텐데. 떡집 할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우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서 나타났어요. 아, 재봉틀. 성우가 가게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왜 맨날 피해? 내가 그렇게 무서워? 성우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와 미정은 숨을 죽이고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미정이 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조용히 해. 곧 갈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 나 알지? 안에 있는 거.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성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박만호가 나타났습니다. 성우야, 그만해. 집에 가자. 만호가 아들을 말렸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전현들이 나를 무시해요. 맨날 피하고. 성우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만호가 아들을 끌고 갔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자매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박만호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희야, 너희 임대료 올려야겠다. 만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도 겨우 내고 있는데. 정희가 당황했지만 만호는 단호했습니다. 싫으면 나가.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희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우리가 어디 갈 곳도 없어요. 하지만 만호는 냉정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장사는 장사고 인정은 인정이지. 시장 다른 상인들도 박만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매에게 과일이나 떡을 나눠줬는데 이제는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 과일 가게 아저씨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자매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우였어요. 성우는 아버지가 자매를 압박하는 걸 보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피할 곳도 없지? 성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성우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 보였어요. 정희야, 미정아. 나와.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일 좀 해줘. 커튼도 고치고 청소도 하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희가 거절하려 했지만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거절하면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 못해.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쫓아낼 거야. 성우의 협박은 직접적이었어요. 그리고 미정이 일하는 의원 원장님도 우리랑 친해. 거기서도 일 못하게 할 수 있어. 자매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어요. 언니. 미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나요? 정희가 체념한 듯 대답했어요. 내일 저녁 8시에 와. 둘 다. 성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차려입고 와. 알겠지? 성우가 자매를 훑어보며 걸어갔어요. 그날 밤 자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하지? 미정이 울먹였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청소하고 커튼 고치고 오는 거잖아. 정희가 동생을 위로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미정이 다시 물었어요. 응, 우리가 조심하면 돼. 빨리 일 끝내고 나오자. 정희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자매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5시였습니다. 미정아, 오늘 일찍 끝내자. 정희가 말했어요. 응, 언니. 우리 같이 가자. 저녁 7시 반, 자매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언니, 손 떨려. 미정이 말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용기 내자. 정희가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부모님 영정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지켜주세요. 자매는 간절히 빌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에 바느질 도구를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박만호의 집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큰 한옥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 더욱 긴장됐습니다. 언니, 손 꼭 잡아줘. 미정이 말했어요. 응, 놓지 않을게. 정희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8시 정각, 자매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성우가 나와서 문을 열었어요. 왔네. 들어와.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2025년 3월 전주 남부시장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철거되고 있었어요. 굴착기가 오래된 창고 벽을 허물어뜨리는 순간 작업자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작업자가 벽 틈새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2명과 중년 남성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거 옛날 사진이네. 누구 것일까? 다른 작업자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1995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남성의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작업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장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뭔가 나왔나? 감독이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박만호 회장 아냐? 박만호는 여전히 전주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82살이 된 만호는 부동산 사업으로 더욱 부자가 되었어요. 시의회 의원도 지냈고 지역 명사로 통했죠. 하지만 이 오래된 사진이 발견되면서 잊혀졌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희, 미정. 현장 감독이 사진 속 여성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 그 실종된 자매들 말이야? 감독은 30년 전 이 시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남부시장 철거 현장에서 옛날 사진이 나왔대. 박만호 회장이랑 실종된 자매 사진이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정희와 미정의 작은 삼촌 정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70살이 된 정길은 평생 조카들의 실종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정말인가? 정말 그런 사진이 나왔다고?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길은 급히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제발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 조카들이에요. 정길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현장 감독이 사진을 내밀었을 때 정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야, 미정아. 정길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조카들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박만호와 함께 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왜 저 인간이랑 함께 있지? 정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출로 치부하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모습, 박만호가 은근히 비웃던 표정,
시장 사람들이 입을 다물던 모습들. 그때부터 수상했어. 분명 그 인간 짓이야. 정길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정길은 박만호를 찾아갔습니다. 만호는 이제 시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경비원이 정길을 막았지만 정길은 단호했습니다. 박만호 회장 만나러 왔어요. 30년 전 일로. 박만호가 현관에 나왔을 때 여전히 위풍당당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옷차림은 고급스러웠고 태도도 거만했습니다. 정길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이거 봐. 정길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박만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만호가 시치미를 뗐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웠어요. 30년 전에 우리 정이 미정이랑 찍은 사진이잖아. 왜 당신이 우리 애들이랑 사진을 찍었어?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애들이 사라졌지. 허튼 소리 하지 마. 박만호가 화를 냈어요. 그냥 우연히 찍은 사진일 뿐이야. 시장에서 일하니까 같이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냐? 만호의 변명은 어색했습니다. 우연이라고? 그럼 왜 그때 경찰한테 얘기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정길이 따져 물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만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아들 성호는 어디 있어? 성호도 우리 애들 알고 있었잖아. 정길이 계속 추궁했어요. 성호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 그리고 이런 헛소리 그만해. 나를 모함하려는 거야? 박만호가 문을 닫으려 하자 정길이 문을 잡았어요. 30년 전 진실을 밝혀낼 거야. 우리 애들이 왜 사라졌는지. 정길이 소리쳤지만 만호는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헛소리하고 있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불법 침입이라고. 박만호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정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지역 신문 기자인 윤서영이었습니다. 48살의 서영은 30년 전 미정과 같은 의원에서 실습을 했던 인연이 있었어요. 미정의 실종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죠. 정길 아저씨. 서영이 정길에게 다가갔어요. 저 기억하세요? 윤서영이에요. 30년 전에 미정이랑 같이 일했던. 정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서영이구나. 많이 컸네. 정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박만호 회장님이랑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서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정길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30년 전 자매의 실종, 오늘 발견된 사진, 박만호와의 대화까지. 서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해봐도 될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도와줄 거야? 정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미정이는 제 친구였어요. 그때 실종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서영의 목소리도 진지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진실을 밝혀야죠. 그날 저녁 서영은 30년 전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문 기사, 경찰 기록, 시장 상인들의 증언. 하나씩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30년 묵은 비밀을 깨우기 시작한 거죠. 윤서영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부터 찾아봤어요. 1995년 10월 15일 전주 남부시장 자매 실종이라는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작 3줄짜리 기사였어요. 정희 씨와 미정 씨 자매가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됐다. 경찰은 가출 추정으로 수사 중이다. 너무나 간단한 기사였습니다.
서영은 당시 담당 기자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서영은 정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30년 전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서영이 녹음기를 켰어요. 정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 정이랑 미정이가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어.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잠깐만이라고 하더라고. 정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혹시 그 전에 변한 게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지. 서영이 물었어요. 있었지. 며칠 전부터 애들이 불안해하더라고. 특히 박성호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박성호요? 서영이 메모했어요. 박만호 회장 아들 말이에요? 그래. 그놈이 자꾸 애들한테 괴롭혔거든. 술 취해서 와서 시비 걸고. 서영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정길은 성우가 자매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던 일, 박만호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경찰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서영이 의문을 표했어요. 박만호가 시장 번영회장이었잖아. 경찰서장이랑도 친했고. 정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은 당시 경찰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30년 전 담당 형사를 만나는 것도 계획했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30년 전 시장에서 일했던 상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아, 정이, 미정이 얘기요? 그 애들 참 착했는데. 옛날 과일 가게를 했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일 얘기하기 좀 그래요. 워낙 오래된 일이고. 혹시 박성호 씨와 관련된 일 아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은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영이 더 추궁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이니까. 이런 반응은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건가? 서영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중 서영은 당시 떡집을 했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30년 전 정이, 미정이 기억나세요? 어떻게 안 기억나겠어. 내 손녀뻘 되는 애들인데.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참 착한 애들이었지. 그런 애들이 왜?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서영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봤어.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뭘 보셨어요? 서영이 긴장했습니다. 정이, 미정이가 박만원의 집으로 가는 걸 봤어. 서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응, 확실해. 저녁 8시쯤이었지. 애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그 집으로 걸어가더라고. 그 다음은요? 나오는 걸 보셨어요? 서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건 못 봤어. 그날 밤에 비가 와서 일찍 들어갔거든. 그런데 할머니, 왜 그때 경찰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서영이 궁금해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 박만호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데. 괜히 말했다가 우리만 피해볼까 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영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자매가 실종 당일 박만호의 집에 갔다는 목격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영이 기사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서영 기자죠?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 일에 더 관여하지 마세요. 30년 전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조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경고해요. 더 파면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자신의 취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서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의 친구였고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랍이 뒤져져 있었고 컴퓨터도 켜져 있었어요. 혹시 자료를 찾아간 건 아닐까? 서영이 급히 확인해 봤지만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집에 따로 보관해 두었었어요. 점점 위험해지는군. 정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길도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 아냐? 네, 하지만 더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아저씨도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서영이 물었어요. 글쎄, 어제 저녁에 낯선 차가 우리 집 앞에 계속 서 있더라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과 정길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분명 큰 일이 벌어졌던 거라고. 협박 전화를 받은 지 이틀 후 서영에게 더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자물쇠가 이상했어요. 분명 잠갔는데. 서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책장의 책들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 서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30년 전 자료들이었습니다. 침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열어봤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자료는 그대로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진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서영이 상자를 뒤졌지만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길이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적 증거였거든요. 급히 정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누군가 제 집에 침입해서 사진을 가져갔어요. 정길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혹시 사진을 복사해 놓으신 건 없나요? 서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아니야. 원본만 있었는데. 정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서영이 정길을 위로했지만 사실 마음은 무거웠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린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영은 집을 정리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을 치고 문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서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정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집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찾으시는 거예요? 정길이 물어봤지만 남자들은 대답 없이 사라졌어요. 서영아,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우리 그만둘까? 정길이 전화로 말했어요. 70살 노인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가 포기하면 미정이는 영원히 억울함을 못 풀어요. 서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뭐 소용이야? 3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기억하겠어? 정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영은 혼자서라도
취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고 경찰서에서도 30년 전 기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너무 오래돼서 찾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대답이었어요. 정말 찾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보여주기 싫은 건가요? 서영이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이 다니는 신문사 편집장이 갑자기 서영을 불렀어요. 서영아, 30년 전 실종 사건 취재 중단해. 편집장의 말이 직접적이었습니다. 왜요? 중요한 사건인데. 서영이 항의했지만 편집장은 단호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더 이상 그건 건드리지 마.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나요? 서영이 물었지만 편집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기사 써. 이건 명령이야. 서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박만호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나 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날 밤 서영은 정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신문사에서도 취재 중단하라고 해요. 정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네. 정길의 목소리가 체념에 차 있었어요. 또다시 묻히는 건가? 우리 애들이. 아저씨,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서영이 말했지만 사실 무슨 방법이 있을지 막막했어요. 언론도 막혔고 경찰도 도움이 안 되고 증거도 사라졌으니까요. 서영아,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다치면 안 되잖아. 정길이 결국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애들도 하늘에서 우리 걱정하고 있을 거야. 서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30년 전 진실이 다시 묻혀버리는 건가요? 그때 서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문자를 보낸 사람을 기다렸어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서영 기자님이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30년 전 박만원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였어요. 서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증인을 만난 거였어요. 정말요? 정말 그때 그 집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신문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가정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가정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미정이가 집에 왔어요. 성우가 불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커튼 고치는 일인 줄 알았어요. 6챕터. 그날 미정이가 집에 왔어요. 성우가 불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커튼 고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가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이술래라고 해요. 그때 40살이었는데 지금은 70이 다 됐네요. 술래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술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미정이가 대문을 두드렸죠. 성우가 문을 열더니 들어와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서영이 메모하며 들었어요. 그 다음은요? 처음에는 안방에서 커튼을 보더니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물어봤어요. 정희가 바느질 도구를 꺼내서 고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우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마시더니 나중에는 아이들한테도 권했어요. 한 잔씩 해라고 하면서 술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거절했나요? 서영이 물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저희는 안 마셔요라고 했는데 성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는 걸 왜 안 마셔? 라고 하면서 술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때 박만호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들이 술 마시는 걸 보고는 또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박만호가 뭐라고 했나요? 서영이 급하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말렸어요. 애들 보내고 그만해라고 했죠. 그런데 성우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성우가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난폭했달까? 아이들에게 자꾸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술래가 말을 흐렸습니다. 서영은 술래의 표정을 보고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술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서영이 술래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가슴에 묻어두셨을 텐데 이제는 말해도 돼요. 술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우가 미정이 손목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는데 정희가 동생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일 다 끝났으니까 저희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성우가 안 돼. 아직 할 일이 더 있어라고 하면서 서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더 하라고 했나요?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청소할 곳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성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술에 더 취해서 아이들을 계속 쳐다보고 불순한 눈빛이었어요. 술래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박만호 회장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나요? 서영이 물었어요. 방에서 전화를 받고 계셨어요. 큰 소리로 누군가랑 통화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부엌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술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서영이 긴장했습니다. 비명을 질렀다고요? 왜요? 성우가 정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정이에게 너도 이리 와라고 했죠. 그때 아이들이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아직 안 되라고 하면서 문을 막았어요.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정부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엌에 숨어서 떨고만 있었어요. 술래가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보셨어요? 서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해서 살금살금 나가봤는데 아이들이 안 보였어요. 성우도 없었고 박만호 회장님만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박만호가 뭐라고 했나요? 서영이 물었어요. 저한테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하면 너도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30년 동안 말하지 못하셨던 거군요. 서영이 이해했습니다. 네, 무서웠어요. 박만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영이 궁금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그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꿈에도 나와요. 술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딸이 둘 있거든요. 그 나이에 딸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혹시 그날 밤 더 본 게 있나요? 서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출근했는데 마당에 삽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없던 삽이었어요. 삽이요? 서영이 놀랐습니다. 네, 흙이 묻어 있는 삽이었어요. 그리고 성우의 옷도 더러워져 있었고 순례가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순례의 증언을 들은 서영은 즉시 정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저씨, 큰 단서를 찾았어요. 지금 당장 만나요. 서영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1시간 후 정길과 서영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하고 정길이 궁금해했어요. 서영이 순례의 증언을 모두 전했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정길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 정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인도 있고 증언도 확실하니까. 서영이 말했지만 정길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30년이나 지났는데 경찰이 믿을까? 믿게 만들어야죠. 우리에게는 이순례 할머니의 증언이 있잖아요.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만호의 집터도 조사해 봐야 해요. 다음 날 서영과 정길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담당 경찰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도 나왔고 서영이 항변했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어요. 증인이라고 해봤자 30년 전 기억이 정확할까요? 정길이 나섰습니다. 제 조카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제발 한 번만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서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언론 보도는 어때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경찰도 움직일 거예요. 정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알아야 해. 하지만 서영의 신문사에서는 여전히 보도를 거부했어요. 이미 말했잖아. 그거는 건드리지 마. 편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문사는 어때요? 서영이 물었지만 답은 뻔했어요. 그때 서영은 온라인 매체를 생각해냈어요.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브는 어떨까요? 서영이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크잖아요. 서영은 프리랜서 기자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함께 취재해 볼래? 몇몇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김태수가 적극적이었어요. 이거 정말 큰 사건이네요. 30년 전 실종 사건이 사실은 살인 사건이었다니. 태수가 놀랐습니다. 박만호라는 사람도 유명한 인물이고 태수는 추가 조사를 제안했어요. 박만호의 과거를 더 파헤쳐 봅시다. 혹시 다른 사건도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죠. 서영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영아, 박만호가 1990년대에 다른 실종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태수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93년에도 시장에서 젊은 여성이 실종됐는데 그때도 박만호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태수의 말에 서영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박만호가 상습범이었다는 건가요? 서영이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때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죠.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길은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우리 애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고?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과 태수는 1993년 실종사건 피해자의 가족도 찾아갔어요. 저희도 30년 동안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피해자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제 함께 싸워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서영이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영은 순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어 공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서영이 간청했어요. 무서우시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순례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순례가 용기를 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첫 번째 기사가 나갔어요. 30년 전 전주 자매 실종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순례의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넘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박만호를 처벌해야 한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충격적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정의미정을 기억하자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박만호 측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어요. 근거 없는 모함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니까요. 30년 전 사건 재수사 검토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길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정의야, 미정아, 이제 너희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정길이 조카들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만호 측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변호사들을 앞세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서영과 순례를 협박하는 전화도 계속 왔어요. 이제 마지막 고비네요. 서영이 정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정길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정의, 미정자매 실종사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서장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전주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구성되었고 가장 먼저 박만호를 소환했어요. 82살의 박만호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지만 예전만큼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정의, 미정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박만호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당신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가 모든 걸 봤다고 하는데요. 수사관이 압박했어요. 박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착각한 거겠죠. 한편 수사팀은 박만호의 옛날 집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10년 전에 헐리고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밀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굴착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학수사팀이 주차장을 파기 시작했어요. 정길과 서영도 현장에 와서 지켜봤습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이틀째 되는 날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수사관이 소리쳤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옷가지와 뼈 조각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정밀 감식을 해봐야겠지만 30년 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수사대 팀장이 말했어요. 정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 여기 있었구나. 유골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박만호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결국 박만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발견된 유골이 정희, 미정 자매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수사대의 발표였어요. 정길은 30년 만에 조카들을 만났습니다. 정희야, 미정아. 삼촌이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정길이 유골 앞에서 오열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만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고백하겠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 미정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박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커튼 고치는 일로 불렀어요. 하지만 성우가 박만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성우가 술에 취해서 아이들에게 추행을 시도했어요. 정희가 동생을 지키려고 저항했고 성우는 화가 나서 박만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성우가 정희를 밀쳤는데 정희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미정이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박만호가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도 수사관이 물었어요. 성우가 겁이 나서 미정이까지 목을 졸랐어요. 저는 전화 받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둘 다 박만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관이 따져 물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감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마당에 묻고 가출로 꾸몄습니다. 박만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성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그 이후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저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박만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참회였어요. 30년 동안 정길과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제수배를 통해 성우도 송환되었어요. 55살이 된 성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술 때문에. 성우도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는 살인죄로, 박만호는 범죄은닉 및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정길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조카들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삼촌, 왜 못 찾아줘? 라고 했어요. 정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호, 당신은 순간의 욕망 때문에 두 생명을 빼앗았어요. 박만호, 당신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진실을 숨겼고요. 정길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성호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박만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범행과 은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성우와 만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평생 숨기고 살았던 죄가 마침내 심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길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우리 정의, 미정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정길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영도 감격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서영이 정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
남부시장 한쪽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정의, 미정을 기억합니다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시민들이 꽃을 놓았어요. 정의, 미정아. 이제 마음 놓고 쉬어라. 정길이 추모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삼촌이 늦었지만 결국 너희 억울함을 풀어줬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성호의 범죄와 만호의 은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사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이나 이름,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